과거 가뭄에 흉년까지 들어 백성들이 굶어 죽던 시절 탐관오리가 마을 우물까지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천한 것들아, 물을 마시고 싶으면 돈을 가지고 오거라. 물 한 모금 마시려면 돈을 내라는 거였죠. 굶어 죽는 사람이 속출하던 그때 밤마다 양반 곡간을 털어 백성들 문 앞에 쌀을 놓고 가는 의문의 도적이 나타났는데요. 파란 저고리에 흰 바지를 입은 이 도적의 정체, 과연 누구였을까요? 안녕하세요. 옛날 야담의 이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옛날 옛적 그해 여름은 유난히도 더웠습니다. 석 달이 넘도록 비 한 방울 내리지 않고 햇볕만 내리쬐니 논바닥은 거북이 등짝처럼 쩍쩍 갈라졌고 우물마다 바닥을 훤히 드러냈지요. 백성들의 입술은 바싹바싹 타들어가 피가 맺혔고 어린아이들은 목이 말라 엉엉 울다 지쳐 잠들기를 반복했습니다. 들녘의 벼포기는 누렇게 말라비틀어져 손으로 만지면 바스라질 지경이었고 소와 돼지마저 혀를 늘어뜨린 채 그늘을 찾아 헤맸습니다. 이 지독한 가뭄보다 더 독한 것이 있었으니 바로 사람의 욕심이었습니다. 마을 한복판에 자리한 공동우물, 그러니까 백성들이 대대손 손목을 축이고 밥을 짓던 그 생명줄 앞에 어느 날 갑자기 창을 든 포졸들이 떡하니 버티고 선 겁니다. 고을원님 마현감이 우물을 제 것이라 선포해버린 거죠. 마현감이라는 자는 50줄에 접어든 사내로 눈두덩이 축 처지고 코끝이 벌겋게 달아오른 전형적인 주색 잡기꾼이었습니다. 이 자의 욕심이란 게 어찌나 끝이 없던지 곳간에 쌀이 썩어나도 모자라다 징징거렸고 비단옷을 10벌씩 해 입고도 성에 차지 않는다며 투덜댔지요. 가뭄이 들자 이 자가 번뜩 떠올린 게 바로 우물 장사였습니다. 마현감이 부채로 얼굴을 붙이며 우물에서 고함을 질렀습니다. 야, 이 천한 것들아! 물을 마시고 싶으면 돈을 가지고 오거라! 그 목소리가 어찌나 쨍쨍하던지 마을 끝자락까지 울려 퍼졌고 백성들은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으로 그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물 한 바가지에 쌀 서되 값을 내라니 이건 물을 파는 게 아니라 목숨을 파는 것과 다를 게 없었죠. 돈 없는 백성들은 개울가로 몰려가 흙탕물이라도 떠마셔야 했고 그마저도 바닥이 드러나자 풀잎에 맺힌 이슬을 핥아야 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노인들은 손자 손녀에게 물 한 모금 먹이지 못하는 자신을 원망하며 가슴을 쳤고 젊은이들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가도 창끝 앞에서 고개를 숙여야만 했습니다. 가뭄 뒤에 찾아온 가을 흉년은 더 큰 재앙이었습니다. 곡식이란 곡식은 몽땅 말라 죽어버렸으니 거둘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요. 그런데도 마현감은 세금을 깎아 주기는커녕 오히려 더 혹독하게 거둬들였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 어귀에는 길순이라는 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32살이니 처녀라 부르기엔 민망했고 그 덩치가 어찌나 우람하던지 씨름장사도 울고 갈 판이었지요. 어깨는 떡 벌어지고 허리통은 두 아름은 좋게 되어 보였으며 뱃살은 두둑하게 앞으로 붉어져 나와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길순을 보면 슬쩍 비켜서곤 했는데 그 까닭은 무서워서가 아니라 워낙 둔해 보여서 같이 있으면 답답하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사람 속은 겉으로 알 수 없는 법이지요. 길순의 마음씨는 비단결보다 곱고 솜사탕보다 달았습니다. 본인도 흉년 탓에 농사를 망쳐 하루 한 끼 죽으로 연명하는 처지였건만 굶주린 동네 어르신이 눈에 들어오면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몰래 숨겨둔 감자 몇 알이라도 광에서 꺼내 쥐어드려야 비로소 마음이 놓였고 아이들이 배고프다 칭얼대면 자기 끼니를 덜어서라도 먹였지요. 반면에 탐관오리와 양반들은 백성들이
굶어 쓰러지는 와중에도 매일 밤 잔치상을 벌이며 흥청망청 놀아젖혔습니다. 기름진 고기 굽는 냄새가 담장을 넘어 굶주린 백성들의 코를 찔렀고 풍악 소리와 기생들의 노랫소리가 밤새도록 울려 퍼졌지요. 배를 움켜쥔 채 담장 밖에서 그 소리를 듣던 백성들의 원망은 하늘을 찌를 듯 치솟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현감이 세금을 더 걷어오라며 병사들을 마을에 풀었는데 이번에는 도가 지나쳤지요. 숨겨둔 씨앗 곡식까지 몽땅 털어가는 것도 모자라 저항하는 노인네를 발로 걷어차 쓰러뜨린 겁니다. 그 노인이 바로 길순이 어린 시절 밥을 나눠주던 김노인이었습니다. 길순이 멀찍이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클바닥에 나뒹구는 노인의 흰 수염에 피가 묻어났고 병사들은 신경도 안 쓰고 곡식 자루를 어깨에 둘러매고 떠났지요. 길수는 아무 말 없이 노인에게 다가가 부축해 일으켰고 떨리는 손으로 노인의 얼굴에 묻은 핏자국을 닦아냈습니다. 김노인이 길순의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길순아, 이 늙은이는 괜찮다만 이러다 마을 사람들이 다 굶어 죽겠구나. 길수는 대꾸 없이 고개만 끄덕였지만 그 눈빛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멍하고 순박한 눈이 아니었지요. 눈동자 깊은 곳에서 불씨가 피어오르듯 무언가가 이글이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길수는 자기 방에 홀로 앉아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밤새 고민에 빠졌죠.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에는 별 하나 없이 칠흑 같은 어둠만 깔려 있었습니다. 길순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는 걸 보여줘야겠네. 그 목소리는 나직했으나 단단했고 방 안 가득 울려 퍼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도 몰랐지요. 이 밤을 기점으로 조선 팔도를 뒤흔들 전설이 시작되리라는 것을. 마현감의 수탈이 휩쓸고 간 마을은 초상집보다 더 처량했습니다. 집집마다 곡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곤줄인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밤새 마을을 떠돌았지요. 사람들은 눈이 마주쳐도 인사 한마디 건네지 못했는데 그도 그럴 것이 입을 열면 한숨밖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을에 이상한 일이 시작됐습니다. 그건 어느 날 새벽부터였어요. 동이 트기 직전 아직 어둠이 짙게 깔려 있을 무렵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문을 열고 나왔다가 그만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문지방 앞에 쌀가마니가 놓여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한두 집이 아니라 가난한 집이란 집은 모조리 그랬지요. 쌀가마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집 앞에는 말린 고기 꾸러미가, 또 어떤 집 앞에는 엽전 보따리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혹시 함정이 아닐까, 누군가 잘못 놓고 간 것은 아닐까 싶어 쌀가마니를 멀뚱멀뚱 쳐다보기만 했지요. 그러나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았고 사흘째 되는 날에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자 사람들이 슬슬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어귀 우물가에 모인 아낙네들이 고개를 맞대고 속닥거렸습니다. 7순이 넘은 박노파가 쭈글쭈글한 손으로 쌀알을 만지작거리며 혀를 내둘렀지요. 이게 도대체 무슨 조화란 말이여? 도깨비가 다녀갔나?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굶주림에 지친 아이들은 허겁지겁 쌀밥을 먹어치웠고 노인들은 하늘을 향해 두 손 모아 절을 올렸지요. 오랜만에 따끈한 밥 한 그릇을 입에 넣자 눈물이 볼을 타고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도깨비의 조화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 몰래 음식과 엽전을 가져다 둔 사람의 정체는 둔하기로 소문난 뚱녀 길순,
바로 그녀의 소행이었지요. 낮 동안의 길수는 여전히 굼뜨고 어리숙해 보였습니다. 밭에 나가 호미질을 해도 남들 절반도 못했고 무거운 것을 들다가 넘어지기 일쑤여서 사람들은 쯧쯧 혀를 차며 지나갔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앉으면 그녀는 전혀 다른 존재로 변신했습니다. 달빛조차 숨어버린 칠흑 같은 밤, 길수는 방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섰습니다. 육중한 몸집이 그림자처럼 움직이더니 담장 위로 훌쩍 뛰어올랐지요. 그 모습이 어찌나 가벼웠던지 마치 고양이가 담을 타넘는 것 같았습니다. 그 큰 몸으로 어떻게 소리를 안 내는지 발소리 하나 나지 않고 지붕 위를 달렸고 처마 끝에서 처마 끝으로 날듯이 건너뛰었습니다. 낮에 보던 둔한 뚱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바람을 가르는 날렵한 그림자만 남았지요. 길수는 낮 동안 부지런히 정보를 모아두었습니다. 시장 바닥에 멍하니 앉아있는 척하면서 양반대 카인들의 대화를 엿들었고 우물가에서 빨래하는 척하면서 관아 포졸들의 근무 시간을 파악했지요. 어느 창고에 곡식이 얼마나 쌓여 있는지, 경비병들이 몇 시에 교대하는지, 담장의 어느 부분이 허술한지 모조리 머릿속에 새겨두었습니다. 그녀의 첫 번째 목표는 당연히 마현감의 곳간이었습니다. 관아 뒤편에 자리한 거대한 창고에는 백성들에게서 긁어모은 곡식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지요. 경비병 2명이 창고 앞을 지키고 있었으나 길순에게는 아무런 장애물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창고 뒷벽을 타고 올라가 지붕의 기와장을 살며시 드러낸 뒤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창고 안은 곡식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쌀가마니가 천장까지 빼곡히 쌓여 있었고 한쪽 구석에는 말린 생선과 육포가 걸려 있었지요. 길수는 입술을 질끈 깨물었습니다. 백성들은 풀뿌리를 캐먹으며 연명하는데 이 많은 양식이 여기서 썩어가고 있다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요. 하지만 감정에 휩쓸릴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재빠르게 쌀가마니 내 개를 등에 묶고 왔던 길을 되짚어 나갔습니다. 마현감의 곳간만 털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옆 동네에 사는 욕심쟁이 최참판 댁도 털렸고 건너 마을에서 고리대금으로 백성들의 땅을 빼앗은 박부자 댁도 털렸지요. 하룻밤 사이에 3곳의 창고가 텅텅 비었건만 아무도 범인의 그림자조차 보지 못했습니다. 양반들은 기가 막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담을 높이 쌓고 사병을 2배로 늘렸지만 소용이 없었지요. 보이지 않는 적을 막을 수는 없는 법이었습니다. 마현감은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 발을 동동 굴렀고 최참판은 밤마다 악몽에 시달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백성들 사이에서는 희망의 불씨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찾아오는 의문의 존재를 사람들은 여러 이름으로 불렀지요. 누군가는 의적이라 했고 누군가는 산신령의 심부름꾼이라 했으며 또 누군가는 하늘이 보낸 구원자라 했습니다. 이름이야 어찌 되었든 중요한 것은 하나였습니다. 굶어 죽어가던 사람들이 다시 밥을 먹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까마득하게 느껴지던 내일이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이었지요. 길수는 자신의 정체가 들키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했습니다. 낮에는 여전히 멍청한 뚱녀 행세를 했고 남들이 수군거려도 모른 척 딴청을 피웠지요. 누가 도둑 이야기를 꺼내면 눈을 껌벅이며 되물었습니다. 도둑이라뇨? 아이고 무서워라. 그런 놈이 우리 집에 오면 어떡하죠? 그 천연덕스러운 모습에 아무도 길순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저렇게 굼뜬 여자가 담장을 넘고
지붕을 탄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그날도 아무 문제 없이 길순이 마현감의 별채를 털고 돌아오는 길에 골목 어귀에서 발걸음을 멈추었지요. 담장 너머로 아이의 울음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배고파서 잠을 못 이루는 아이와 그 아이를 달래느라 같이 우는 어미의 소리였지요. 길수는 품에서 쌀주머니를 꺼내 그 집 문지방 앞에 살며시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소리 없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지요. 다음 날 아침 그 집 안아기 문을 열다가 쌀주머니를 발견하고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이웃집 할머니가 달려와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요. 안아기 쌀주머니를 끌어안고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하늘이 우리를 버리지 않았어요. 하늘이 우리를 버리지 않았어요. 그 모습을 멀찍이서 지켜보던 길수는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남들 눈에는 여전히 멍하니 서 있는 뚱녀일 뿐이었지만 그 가슴 속에서는 뜨거운 무언가가 용솟음치고 있었지요. 그렇게 하루하루 백성들 사이에서 희망이 번져나갈수록 탐관오리들의 분노도 함께 부풀어 오르고 있었습니다. 마현감이 이를 바드득 갈며 포졸들을 불러 모았지요. 마현감이 주먹으로 탁자를 내리치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감히 내 음식과 돈을 훔쳐가? 이 쥐새끼 같은 놈을 기필코 잡아다 목을 쳐야겠다. 어디 두고 보자. 그 목소리가 관아 전체를 쩌렁쩌렁 울렸고 포졸들은 고개를 조아리며 벌벌 떨었지요.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의적과 탐관오리의 숨 막히는 대결, 그 서막이 막 오르려 하고 있었지요. 마현감이 이를 갈며 선포한 체포령이 고을 전체에 떨어졌습니다. 포졸들이 마을 구석구석을 뒤지기 시작했고 길목마다 검문소가 들어섰지요. 수상한 자는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일단 잡아들이라는 명령이 떨어졌으니 마을 전체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의문의 도적은 잡히기는커녕 오히려 더 대담해지고 있었습니다.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지요. 장터에서 우물가에서 빨래터에서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 도적 이야기가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밤에 나타나는 의문의 존재라고만 알려졌던 것이 어느새 구체적인 형상을 갖추기 시작했지요. 파란 저고리에 흰 바지를 입었다더라. 얼굴에 흰 천을 둘러 코와 입을 가렸다는구만. 페랭이를 눌렀어서 눈만 번뜩번뜩 빛났다더라니까. 덩치가 어찌나 크던지 산에서 내려온 곰인 줄 알았다지 뭐야. 사람들은 그를 여러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누군가는 푸른 도깨비라 했고 누군가는 하늘에서 내려온 장수라 했지요. 하지만 정체는 여전히 오리무중이었습니다. 분명히 거구라는 것, 그리고 파란색과 흰색 옷을 입었다는 것 외에는 알려진 바가 없었지요. 길순이 굳이 그런 차림을 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파란 저고리와 흰 바지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입던 옷이었지요. 아버지는 힘은 세지만 마음은 여린 사람이었는데 마현감의 압이 되는 자에게 억울하게 매를 맞고 그 후유증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길수는 아버지의 옷을 입고 탐관오리를 벌하는 것이야말로 아버지의 원혼을 달래는 길이라 여겼지요. 게다가 이 차림은 자신이 여자라는 사실을 완벽하게 숨겨주었습니다. 누가 저 떡 벌어진 어깨와 우람한 팔뚝을 보고 안악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길순의 활약은 날이 갈수록 대담해졌습니다. 단순히 곳간을 터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지요. 어느 날 밤에는 마현감의 안방까지 들어가 그가 곤히 자는 사이 베개 밑에 숨겨둔 은자 주머니를 통째로 가져왔습니다. 또 어느 날 밤에는
최참판의 침소에 몰래 숨어들어 그의 상투를 싹둑 잘라버렸지요. 다음 날 아침 최참판이 잠에서 깨어 거울을 보다가 벌겋게 드러난 자기 정수리를 발견하고는 기절초풍했다는 이야기가 온 마을에 퍼졌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박부자 댁 사랑채 벽에는 어느 날 아침 큼지막한 글씨가 붙어 있었지요. 누가 봐도 일부러 남긴 것이 분명했습니다. 글씨가 적힌 종이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백성을 괴롭히고 돈만 탐하면 다음에는 목을 가져가겠다. 박 부자는 그 종이를 보자마자 오줌을 지렸고 그날부터 집 밖에 코빼기도 내밀지 않았습니다. 마현감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고을원님이라는 자가 제 안방까지 털렸다는 것은 체면이 말이 아니었지요. 그는 고을의 모든 사병을 총동원했고 그것도 모자라 인근 관아에 지원 요청까지 보냈습니다. 며칠 뒤 100여 명이 넘는 병력이 마을을 에워쌌습니다. 마현감이 관아 마당에 병사들을 도열시키고 직접 훈시를 내렸지요. 그의 목소리는 쉰 듯 갈라져 있었고 눈자위는 밤잠을 설쳐 시커멓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덩치가 큰 놈은 남녀를 불문하고 모조리 잡아들여라. 그 놈을 잡는 자에게는 은자 100냥을 내리겠다. 은자 100냥이라면 평민이 10년을 일해도 모으기 어려운 거금이었습니다. 병사들의 눈에 불이 켜졌고 수색은 더욱 광폭해졌지요. 덩치 큰 사람이라면 장사꾼이든 농부든 가리지 않고 붙들려 관아로 끌려갔습니다. 하지만 잡히는 것은 죄 없는 사람들뿐 정작 푸른 도깨비는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지요. 길수는 낮 동안 더욱 바보스러운 척했습니다. 일부러 넘어지고 일부러 멍청한 소리를 했지요. 포졸이 다가와 물어보면 눈을 껌벅이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저 여자가 설마 하는 생각에 포졸들은 번번이 그녀를 그냥 보내주었지요. 덩치가 크긴 했으나 워낙 둔해 보였고 무엇보다 여자였으니까요. 모두가 도적을 남자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길순이 여느 때처럼 마현감의 별채 창고를 털고 돌아오는 길이었지요. 쌀자루 2개를 어깨에 둘러매고 골목길을 빠져나가려는데 앞쪽에서 횃불빛이 어른거렸습니다. 순찰을 도는 병사들이었지요. 길수는 몸을 낮추고 담장 그늘에 바싹 붙었습니다. 숨소리조차 죽인 채 병사들이 지나가기를 기다렸지요. 그런데 뒤쪽에서도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앞뒤로 병사들이 다가오고 있었던 겁니다. 완전히 포위당한 상황이었지요. 보통 사람이라면 그대로 덜미를 잡혔을 겁니다. 하지만 길수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쌀자루를 내려놓지 않은 채 담장을 향해 뛰어올랐습니다. 육중한 몸집이 허공으로 솟구쳐 오르더니 2 손으로 담장 위를 짚고 훌쩍 넘어갔지요. 병사들이 횃불을 치켜들고 달려왔을 때는 이미 길순의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담장을 넘은 길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좁은 골목을 빠져나가 개천을 뛰어넘었고 낮에 미리 살펴두었던 개구멍으로 몸을 밀어넣었지요. 그 거구가 어찌 그 좁은 틈을 통과했는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마치 몸이 늘었다 줄었다 하는 도깨비 같았지요. 추격대가 개구멍을 발견하고 쫓아왔을 때 길수는 이미 나무 위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원숭이처럼 가지를 타고 이 나무에서 저 나무로 건너뛰었고 병사들이 허둥대는 사이 어둠 속으로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날 이후로 푸른 도깨비의 신출 귀모람은 전설이 되었습니다. 어떤 포위망도 그를 가두지 못했고 어떤 추격대도 그를 따라잡지 못했지요.
백성들 사이에서는 푸른 도깨비가 축지법을 쓴다느니 벽을 통과하는 신통력이 있다느니 하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가장 대담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마현감이 인근 고을 양반들을 불러 모아 잔치를 벌이고 있었지요. 술이 거나하게 오르고 기생들의 춤이 한창일 때 갑자기 마당에 횃불이 꺼졌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사이 어둠 속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나타났지요. 푸른 저고리를 입고 흰 천으로 얼굴을 가린 그림자는 양반들 앞에 떡하니 섰습니다. 양반들은 술잔을 떨어뜨리며 뒤로 물러났고 기생들은 비명을 지르며 달아났지요. 마현감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저놈이다. 당장 잡아라. 병사들이 사방에서 달려들었습니다. 수십 명이 창과 칼을 들고 그림자를 에워쌌지요. 하지만 길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당 한쪽에 놓인 쌀가마니 2개를 양손에 하나씩 집어들었지요. 병사들이 달려드는 순간 그녀가 쌀가마니를 휘둘렀습니다. 퍽, 퍽, 쿵. 병사 대여섯이 허공으로 날아가 나뒹굴었습니다. 쌀가마니 하나가 40근은 좋게 나가는데 그것을 깃털처럼 휘두르니 사람이 버틸 재간이 없었지요. 길수는 달려드는 병사들을 추풍낙엽처럼 날려버리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쓰러진 병사들이 땅바닥에서 신음하는 사이 그녀는 유유히 담장을 넘어 사라졌습니다. 그 광경을 목격한 양반들은 넋이 나간 채 입을 다물지 못했고 마현감은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술잔을 움켜쥐었지요. 그의 얼굴은 분노와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간밤에 일이 퍼져나갔습니다. 푸른 도깨비가 수십 명의 병사를 단신으로 물리쳤다는 이야기에 백성들은 환호했지요. 억눌린 울분이 씻겨 내려가는 듯한 통쾌함이 마을 전체에 퍼졌습니다. 아이들은 푸른 도깨비 흉내를 내며 뛰어다녔고 어른들은 몰래 술잔을 기울이며 그의 건강을 빌었지요. 하지만 빛이 밝아지면 그림자도 짙어지는 법. 마현감의 집념도 점점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밤잠을 설치며 푸른 도깨비를 잡을 계책을 짜고 또 짰지요. 조정에 올린 보고서가 한양까지 전해졌고 마침내 나라 전체가 이 의적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대대적인 체포령이 내려졌고 길순의 목을 조여오는 수사망이 점점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조정에서 내려온 체포령은 이전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한양에서 포도대장이 직접 내려왔고 정예 포졸 200여 명이 고을 전체를 에워쌌지요. 마현감은 그제야 어깨를 펴고 다녔습니다. 이번에야말로 그 빌어먹을 푸른 도깨비를 잡아 목을 칠 수 있으리라 확신했기 때문이지요. 수사망이 점점 좁혀졌습니다. 길목마다 검문소가 2배로 늘었고 밤이면 횃불을 든 순찰대가 마을 구석구석을 샅샅이 뒤졌지요. 덩치가 큰 사람은 남녀 불문하고 일단 붙들어 신원을 조회했고 조금이라도 수상한 기미가 보이면 곧바로 관하로 끌고 갔습니다. 길수는 숨을 죽여야 했습니다. 예전처럼 마음껏 돌아다닐 수가 없었지요. 낮에는 집 안에 틀어박혀 있었고 밤에 나서더라도 이전보다 훨씬 조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멈출 수는 없었지요. 굶주린 백성들은 여전히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녀가 나서지 않으면 아무도 나서지 않았으니까요. 어느 날 밤 길수는 며칠 만에 다시 움직이기로 마음먹었지요. 마현감이 새로 들여온 쌀이 별채 창고에 쌓여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여느 때처럼 파란 저고리를 입고 흰 천으로 얼굴을 가린 뒤 어둠 속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창고에 잠입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경비가 삼엄해졌다고는 하나 길순의 눈에는 여전히 허점이 보였지요. 지붕 위를 타고 들어가 쌀자루 4개를 챙겼고 왔던 길을 따라 빠져나왔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지요. 담장을 넘어 골목길로 접어드는 순간 저 멀리서 횃불빛이 어른거렸습니다. 순찰대였습니다. 길수는 재빠르게 방향을 틀어 좁은 뒷골목으로 뛰어들었지요. 그런데 그쪽에서도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앞뒤가 막혀버린 겁니다. 길수는 이를 악물고 옆 담장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개천을 따라 내달렸지요. 뒤에서 고함 소리가 터졌습니다. 저기다, 저놈이다. 횃불이 사방에서 몰려들었습니다. 길수는 쌀자루를 어깨에 단단히 동여매고 전력으로 질주했지요. 추격대와의 거리가 점점 좁혀졌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고 허벅지, 근육이 비명을 질렀지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잡히면 끝이니까요. 그때였습니다. 어둠 속 골목길 한 구석에서 작은 신음소리가 들려왔지요. 길수는 달리던 발걸음을 멈추지 않으려 했습니다. 지금은 한눈 팔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가느다랗게 떨리는 어린아이의 목소리였지요. 길순의 발이 저도 모르게 멈춰 섰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골목 구석에 작은 그림자가 웅크리고 있었지요. 달빛에 드러난 것은 뼈만 앙상하게 남은 어린 계집아이였습니다. 7살이나 먹었을까 누더기를 걸친 아이가 흙바닥에 쓰러져 헐떡이고 있었지요. 굶주림에 지쳐더는 거를 힘조차 없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길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추격대의 횃불 빛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지요. 지금 이 순간 그냥 지나치면 살 수 있었습니다. 아이를 두고 가면 자신은 어둠 속으로 사라질 수 있었지요. 머릿속에서 2개의 목소리가 싸웠습니다. 도망쳐라.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다. 하지만 다른 목소리가 그녀의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저 아이를 버리고 가면 네가 지금껏 한 일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길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리고 몸을 돌려 아이에게 다가갔지요. 쌀자루를 바닥에 내려놓고 품에서 물병을 꺼냈습니다. 아이의 갈라진 입술에 물을 적셔주자 아이가 가느다란 손으로 길순의 손목을 붙잡았지요. 길순이 아이의 등을 토닥이며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아가, 조금만 참거라. 이 언니가 안전한 데로 데려다 줄 테니. 아이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지요. 길수는 아이를 번쩍 들어 등에 업었습니다. 그리고 쌀자루 하나를 옆구리에 끼고 다시 뛰기 시작했지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 찰나의 지체가 화근이 되었지요. 골목 앞쪽에서 횃불을 든 병사들이 우르르 몰려왔고 뒤쪽에서도 함성 소리와 함께 추격대가 나타났습니다. 완전히 포위당한 겁니다. 길수는 빠르게 주위를 살폈습니다. 왼쪽 담장은 너무 높았고 오른쪽은 막다른 골목이었지요. 아이를 업은 채로는 평소처럼 담을 넘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쌀자루 뒤에 숨겼지요. 길순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여기 꼼짝 말고 숨어 있어. 언니가 저놈들 쫓아버릴 테니까. 아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몸을 움츠렸습니다. 길수는 돌아서서 병사들을 마주 보았지요. 횃불 빛에 비친 그녀의 눈이 매섭게 빛났습니다. 병사들이 창을 앞세우고 조여왔습니다. 10명, 20명, 30명.
점점 숫자가 불어났지요. 포도대장이 칼을 빼들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내 이놈, 아니 인연인가. 어디 꼼짝 말고 순순히 포박을 받거라. 길수는 대답 대신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리고 먼저 달려드는 병사를 향해 어깨를 들이받았지요.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병사가 허공으로 날아갔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세 번째 병사가 그녀의 주먹에 맞아 나뒹굴었지요. 싸움은 치열했습니다. 길수는 사방에서 달려드는 병사들을 주먹과 발길질로 쓰러뜨렸지요. 창을 빼앗아 휘두르고 달려드는 자의 멱살을 잡아 내던졌습니다. 비명과 고함이 뒤섞였고 흙먼지가 피어올랐지요. 10명이 쓰러지고 20명이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중과부적이었지요. 병사들은 끊임없이 몰려왔고 길순의 숨은 점점 가빠졌습니다. 팔다리에 힘이 빠지기 시작했고 움직임이 느려졌지요. 그때 누군가 던진 그물이 그녀의 몸을 덮쳤습니다. 길수는 그물을 찢어내려 안간힘을 썼지만 또 다른 그물이 날아왔고 또 다른 그물이 겹쳐졌지요. 결국 그녀의 몸이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병사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밧줄로 그녀의 손목과 발목을 묶었지요. 포도대장이 씩씩거리며 다가왔습니다. 코피를 흘리고 있었지요. 길순의 주먹에 한 대 맞은 모양이었습니다. 인연이 감히 관군에게 주먹질이야? 어디 두고 보자. 능지처참을 해도 시원치 않을 년. 길수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개를 돌려 쌀자루 뒤를 살폈지요. 아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싸우는 틈을 타 도망친 것이 분명했지요. 길순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포박당한 채 끌려가는 길순을 마을 사람들이 멀찍이서 지켜보았습니다. 누군가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고 누군가는 하늘을 향해 주먹을 흔들었지요.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창과 칼로 무장한 병사들 앞에서 맨 주먹은 아무 소용이 없었으니까요. 소식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천하에 푸른 도깨비가 잡혔다. 그것도 여자였다. 곤줄인 아이를 구하려다 붙잡혔다. 사람들은 땅을 치며 통곡했지요. 그녀가 없으면 누가 우리를 구하느냐 하늘도 무심하시지 하며 원망의 목소리가 마을 곳곳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마현감은 환호했습니다. 그토록 잡고 싶었던 도적이 드디어 쇠사슬에 묶인 것이지요. 그는 당장 형장을 세우고 공개 처형을 하려 했습니다. 백성들 앞에서 도적의 목을 쳐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본보기를 삼겠다는 속셈이었지요. 그런데 뜻밖의 제동이 걸렸습니다. 한양에서 암행어사 일행이 내려온다는 급보가 전해진 겁니다. 조정에서 직접 이 사건을 조사하겠다며 사람을 보냈으니 그 전까지 형 집행을 미루라는 명령이었지요. 마현감은 이를 갈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암행어사의 명을 거역했다가는 자기 목이 달아날 판이었으니까요. 길수는 깊은 지하 감옥에 갇혔습니다. 축축한 돌벽에서는 물이 스며 나왔고 쥐들이 어둠 속을 돌아다녔지요. 목에는 무거운 칼이 채워졌고 손목과 발목에는 쇠사슬이 감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길수는 눈을 감지 않았지요. 어둠 속에서도 그녀의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는 듯이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다는 듯이. 그리고 며칠 뒤 암행어사 일행이 고을에 도착했습니다. 그 무리 속에 얼굴을 가리고 섞여 있는 젊은 사내가 하나 있었지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가 누구인지. 암행어사 일행이 고을에 들어서자 마현감은 온갖 아양을 다 떨었습니다. 관아 마당에 붉은 융단을 깔았고
사내 진미를 차려 접대했지요. 하지만 그의 속마음은 불안으로 가득했습니다. 암행어사가 혹시라도 자신의 비리를 캐내면 어쩌나 그 걱정에 밤잠을 설쳤지요. 그런데 마현감이 미처 알아채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암행어사 일행 속에 섞여 있는 젊은 사내, 평범한 수행원 차림을 한 그자가 바로 이 나라의 임금 이호였다는 사실이지요. 이호는 25, 해를 살아온 젊은 군주였습니다. 어린 나이에 옥좌에 올랐으나 실권은 대신들이 쥐고 있었고 그는 허수아비나 다름없었지요. 조회에서 입을 열면 대신들이 가로막았고 명을 내리면 번번이 묵살당했습니다. 왕이라는 이름만 달고 있을 뿐 정작 왕 노릇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지요. 그러던 중 푸른 도깨비 이야기가 궁궐까지 들려왔습니다. 탐관오리를 벌하고 굶주린 백성을 먹이는 의적, 그것도 여자라는 소문에 이호의 마음이 움직였지요. 그는 몰래 궁을 빠져나와 암행어사 일행에 합류했습니다. 직접 그 의적을 만나보고 싶었던 겁니다. 고을에 도착한 이호는 낮 동안 마을을 둘러보았습니다. 갈라진 논바닥, 앙상하게 마른 아이들, 곤주림에 찌든 얼굴들이 그의 눈에 들어왔지요. 반면 마현감의 저택은 기와가 번쩍였고 곳간에서는 곡식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이호는 이를 악물었지요. 자신이 백성을 돌보지 못한 사이 세상이 이토록 썩어버렸구나 하는 자괴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이호는 몰래 지하 감옥으로 향했습니다. 옥졸에게 은자 몇 냥을 쥐어주자 길이 열렸지요. 축축한 돌계단을 내려가 어둠 속을 헤치고 나아갔습니다. 쥐 울음소리와 물 떨어지는 소리만 울려 퍼지는 그곳에서 쇠창살 너머로 한 여인의 모습이 보였지요. 길순이었습니다. 목에 칼을 차고 손발이 쇠사슬에 묶인 채 벽에 기대앉아 있었지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는 그 눈이 다가오는 이호를 똑바로 쏘아보았지요. 이호가 쇠창살 앞에 섰습니다. 한동안 말없이 길순을 바라보았지요. 남루한 옷차림의 땀과 먼지가 뒤범벅된 행색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어떤 양반보다 당당했습니다. 이호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도적질을 하였느냐? 길순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눈앞의 사내가 누구인지 몰랐지요. 그저 또 다른 양반이거나 관리겠거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호가 다시 물었을 때 그 목소리에 담긴 진심이 느껴졌지요. 진정 듣고 싶어 묻는 것이다. 목숨을 걸고 그 일을 한 까닭이 무엇이냐? 길순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지만 또렷했지요. 나라가 하지 않으니 백성인 제가 했을 뿐입니다. 굶어 죽어가는 사람 앞에서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한마디가 이호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나라가 하지 않으니 그 말이 귓가에서 맴돌았지요. 왕이라는 자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니 백성이 스스로 나서야 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호의 손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길순이 말을 이었지요. 저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다면 아직 배고픈 사람이 많다는 것이지요. 제가 빠진 자리를 누가 채워줄는지. 이호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신보다 천한 신분의 여인이 자신보다 더 왕 노릇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부끄러웠지요. 권력 다툼에 밀려 허수아비처럼 지내온 세월이 뼈저리게 원망스러웠습니다. 이호가 쇠창살을 움켜쥐며 말했습니다. 과인이 하지 못한 일을 네가 하였구나. 길순의 눈이 커졌습니다. 과인이라니
그것은 왕만이 쓰는 호칭이었지요. 어둠 속에서 사내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젊고 단정한 얼굴, 그러나 눈가에는 깊은 시름이 서려 있었지요. 이호가 품에서 작은 열쇠 꾸러미를 꺼냈습니다. 감옥 뒷문을 열 수 있는 열쇠였지요. 그는 그것을 쇠창살 사이로 밀어 넣었습니다. 오늘 밤 자시 정각의 뒷문이 열릴 것이다. 나루터의 배 한 척을 준비해 두었으니 거기까지만 가면 된다. 길수는 열쇠를 받아 들고 이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믿어도 되는 것인지 함정은 아닌지 의심이 들었지요. 하지만 이호의 눈빛에는 거짓이 없었습니다. 이호가 돌아서며 말했지요. 살아서 더 많은 사람을 구하거라. 그것이 네가 해야 할 일이고 과인이 하지 못한 일에 대한 속죄다. 그 말을 남기고 이호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길수는 손에 쥔 열쇠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지요. 차갑고 단단한 쇠붙이였지만 그 안에 담긴 온기가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자시 정각이 되자 길수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손목에 감긴 쇠사슬을 온 힘을 다해 잡아당겼지요. 녹슨 쇠고리가 비명을 지르며 끊어졌고 발목의 쇠사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목에 찬 칼은 빼낼 수 없었지만 일단 움직일 수는 있었지요. 감옥 뒷문에 열쇠를 꽂자 찰칵 소리와 함께 빗장이 풀렸습니다. 문을 밀고 나서자 서늘한 밤 공기가 얼굴을 때렸지요. 길수는 잠시 멈춰 서서 심호흡을 했습니다. 자유의 공기였습니다. 그런데 문 밖에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길수는 순간 몸을 굳혔지요. 횃불이 아니라 몽둥이를 든 사람들, 포졸이 아니라 농부와 장사치들이었습니다. 마을 장정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맨 앞에 선 대장장이 김서방이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지요. 길순아, 우리가 왔다. 같이 가자. 길순의 눈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밤마다 쌀을 가져다 주던 사람들이었지요. 목숨을 걸고 구하러 온 것입니다. 무리는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미리 짜둔 길을 따라 관아 담장을 넘고 골목길을 빠져나갔지요. 경비병들의 눈을 피해 개천을 건너고 숲을 지나 나루터에 도착했습니다. 달빛 아래 작은 배 한 척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길순이 배에 오르기 전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멀리 관아 쪽에서 횃불이 어른거렸지요. 곧 탈출 사실이 발각될 터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지요. 배가 물살을 가르며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장정들이 노를 저었습니다. 길수는 배전에 서서 멀어지는 마을을 바라보았지요.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살아남았다는 안도감, 자신을 구하러 온 사람들에 대한 고마움,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결의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지요. 배가 강 한가운데에 이르렀을 때 관아 쪽에서 함성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탈출이 발각된 것이지요. 횃불들이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멀리서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나루터에 도착했을 때 배는 이미 어둠 속으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길순이 목에 찬 칼을 만지작거리며 중얼거렸지요. 이건 나중에 빼야겠구먼. 옆에 있던 김서방이 픽 웃었습니다. 곧 배 위에 웃음소리가 퍼졌지요. 죽음의 문턱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의 웃음이었습니다. 한편 관아에서는 난리가 났지요. 마현감이 길길이 날뛰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옥졸은 곤장을 맞아 피투성이가 되었고 경비병들은 벌벌 떨며 고개를 조아렸지요.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암행어사 일행 속에 있던 젊은 사내 이호는
그 소란을 멀찍이서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지요. 길순이 탈출했다는 소식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귀를 의심했지요. 그 철통 같은 감옥에서 그 삼엄한 경비를 뚫고 빠져나왔다니. 하지만 사실이었습니다. 푸른 도깨비가 돌아왔고 사람들의 가슴에 다시 희망의 불씨가 피어올랐지요. 마현감은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제 손 안에 들어온 먹이를 놓쳐버린 고양이처럼 발을 동동 굴렀지요. 그는 모든 병력을 동원해 길순을 추격하라 명했습니다. 나루터마다 검문소를 세웠고 길목마다 병사들을 배치했지요. 길순의 목에는 은자 천냥이라는 어마어마한 현상금이 걸렸습니다. 배를 타고 강을 따라 내려온 길순과 마을 사람들은 외진 포구에 닿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지요. 마을로 돌아가자는 사람도 있었고 어디론가 멀리 떠나자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길순은 잠시 생각에 잠겼지요. 그때 포구 어귀에서 작은 그림자가 뛰어왔습니다. 뼈만 앙상한 어린 계집아이, 바로 꽃분이었지요. 그날 밤 길순이 구해준 아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누더기를 걸친 채 헐떡이며 달려왔습니다. 꽃분이가 길순의 다리에 매달리며 울먹였지요. 언니, 나도 데려가줘요. 나 혼자 두고 가지 마요. 길순은 아이를 번쩍 안아 올렸습니다. 깃털처럼 가벼웠지요. 굶주림에 찌든 아이의 몸에서 뼈가 만져졌습니다. 길순은 아무 말 없이 아이를 품에 꼭 안았지요. 마을로 돌아간 길순은 곧바로 떠나지 않았습니다. 딸린 식솔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지요. 길순을 따르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굶주린 농부, 땅을 빼앗긴 소작인, 빚에 쪼들리는 장사치, 갈 곳 없는 과부와 고아들까지. 어느새 100여 명이 넘는 무리가 그녀 주위에 모였지요. 이 많은 사람을 데리고 검문소를 뚫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마현감의 병력이 곳곳에 깔려 있었으니까요. 길순은 머리를 굴렸습니다. 힘으로 안 되면 꾀로 해야지요. 길순은 마을 어귀에서 빌어먹는 거지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때가 절어 누더기를 걸치고 곰방대를 뻐끔거리는 늙은 거지부터 코 흘리게 꼬마 거지까지 10댓 명이 모였지요. 길순은 이들에게 엽전 몇 잎을 쥐어주며 부탁했습니다. 오늘 밤 자정에 내가 떠나기 전 마현감의 뒷마당 지하 창고에 숨겨진 금괴를 몽땅 털어갈 것이라고 소문을 퍼뜨려라. 거지들은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들은 삽시간에 마을 곳곳으로 흩어졌습니다. 주막에서 장터에서 우물가에서 은밀하게 속삭이기 시작했지요. 오늘 밤 푸른 도깨비가 마현감 대금괴를 털 거래. 지하 창고에 금덩이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더군. 자정에 움직인다니까 두고 봐.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거지들의 수군거림은 하인들의 귀로, 하인들의 귀에서 관아의 포졸들에게로 흘러들어갔지요. 해가 지기도 전에 이 소문은 마현감의 귓구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마현감은 눈이 뒤집혔지요. 금괴라니, 제 피 같은 재산을 노린다니. 그는 벌떡 일어나 고함을 질렀습니다. 인연이 감히 내 금괴를 건드려. 어디 두고 보자. 마현감은 나루터와 길목을 지키던 병력을 모조리 불러들였습니다. 자기 집을 철통같이 에워싸라는 명령이었지요. 병사들이 우르르 몰려왔고 마현감의 저택은 개미 한 마리 빠져나갈 수 없을 정도로 삼엄해졌습니다. 마현감은 직접 금고 앞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몽둥이를 옆에 두고 눈에 불을 켠 채 밤을 지새웠지요.
한 시즌이 지나고 두 시즌이 지났습니다. 자정이 되었고 축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요. 도둑은커녕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얼씬거리지 않았습니다. 그 시각 텅 비어버린 나루터에는 고요한 정막만 감돌고 있었습니다. 달빛이 강물 위에 은빛 비단을 깔아놓은 것처럼 일렁거렸지요. 길순과 마을 사람들은 진보다리를 이고 지고 조용히 나루터로 향했습니다. 검문소는 텅 비어 있었지요. 병사들이 죄다 마현감의 집으로 빠져나갔으니까요. 길수는 씩 웃으며 사람들을 이끌었습니다. 왕이 준비해둔 배는 생각보다 컸지요. 1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타고도 넉넉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배에 올랐습니다. 노인을 부축하고 아이를 안아 올리고 진보다리를 실었지요. 길수는 맨 마지막에 올랐습니다. 뱃전에 서서 마을 쪽을 돌아보았지요. 멀리 마현감의 저택에서 횃불이 깜빡거리고 있었습니다. 제 집 지키느라 혈안이 된 탐관오리의 모습이 눈에 선했지요. 길순이 피식 웃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금괴가 그렇게 좋다냐 이 욕심쟁이야. 배가 물살을 가르며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노를 젓는 장정들의 팔에 힘이 들어갔고 배는 점점 속도를 냈지요. 마을이 멀어지고 강이 넓어지더니 어느새 바다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날이 밝고 닭이 울 때까지 도둑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마현감은 그제야 뭔가 잘못되었음을 깨달았지요. 부랴부랴 사람을 나루터로 보냈더니 돌아온 보고가 기가 막혔습니다. 나루터가 텅 비었고 배 한 척이 사라졌으며 마을 사람 100여 명이 함께 사라졌다는 것이었지요. 그때 대문 앞에 종이 한 장이 꽂혀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마현감이 종이를 집어들고 읽어 내려갔지요. 가장 귀한 보물은 금괴가 아니라 백성이다. 나는 보물을 챙겨 떠나니 잘 먹고 잘 살아라. 마현감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다가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손에 든 종이가 바르르 떨렸지요. 그는 뒷목을 움켜쥐더니 그 자리에서 픽 쓰러졌습니다. 텅 빈 마을에 그의 비명 소리만 공허하게 울려 퍼졌지요. 배는 순풍을 타고 망망대해로 나아갔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해가 떠오르자 사람들은 환호했지요.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밤낮을 항해한 끝에 그들은 작은 섬에 도착했습니다.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천여림이 우거진 섬이었지요. 맑은 물이 흐르고 기름진 땅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길수는 배에서 내려 섬의 흙을 한 움큼 쥐었지요. 축축하고 부드러운 흙이었습니다. 길순이 사람들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여기다. 우리가 살 것은 여기다. 사람들은 땅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더 이상 굶주리지 않아도 되고 수탈당하지 않아도 되고 숨어 다니지 않아도 되는 땅이었지요. 아이들은 해변을 뛰어다녔고 노인들은 하늘을 향해 절을 올렸습니다. 그들은 섬의 터를 잡았습니다. 나무를 베어 집을 짓고 땅을 일궈 씨를 뿌렸지요. 물고기를 잡고 과일을 따고 서로 돕고 나누며 살았습니다. 신분의 높낮이도 없었고 빼앗고 빼앗기는 일도 없었지요. 힘센 자가 약한 자를 도왔고 많이 가진 자가 적게 가진 자에게 나눠주었습니다. 꽃분이는 길순의 품에서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앙상했던 몸에 살이 붙었고 해맑은 웃음을 되찾았지요. 아이는 길순을 따라다니며 세상 이치를 배웠습니다. 훗날 이 아이는 섬 사람들의 마스코트가 되어 희망을 상징하게 되었지요. 사람들은 그 섬을 길순의 이름을 따서 길순도라 불렀습니다. 전설의 의적이 세운 꿈의 땅이라는 뜻이었지요.
사람들은 이야기했습니다. 조선 팔도를 뒤흔든 전설의 의적 푸른 도깨비 강길순. 그녀는 단순한 도적이 아니었다고, 어둠 속에서 빛을 밝힌 등불이었다고, 굶주린 자에게는 밥이 되고 억눌린 자에게는 희망이 되었다고. 그리고 지금도 밤바다 어딘가에서 맛있는 밥 냄새와 함께 웃음소리가 들려온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지요. 그곳이 바로 전설의 의적 뚱녀가 사는 길순도라는 이야기가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들으셨으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한번 남겨주세요.